아십니까? 오늘은 이 아침에 김민홍 대성 D 큐브 아트센터 대표인 김민홍 씨가 지은 80일간의 인생 수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 책은 45년차 세러리맨 아버지가 사회 초짜 아들에게 알려주는 생존 전략입니다. 어떻게 45년 동안 세러리맨으로서 이렇게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었는지 이를 자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춘에게 전하는 80가지 인생 성공 비결 이 책인데, 나는 이 80가지 후회를 이제 갓 사회에 들어선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다. 내가 45년간 월급쟁이로 살며 사회에서 쓰라리게 배운 교훈들이다. 너희는 나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호소와 염원을 담았다. 이런 후회들 없이 살 수 있다면 나보다 더 성공한 행복한 인생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미래를 향해 걷기 시작한 세대가 나와 같은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들이 여기서 인생을 위한 작은 등불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진심으로 저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1946년 대구에서 태어났고 1972년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매일경제에 입사해 33년간 일했으며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2005년에 대성산업의 홍보 고문이 되었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성 D 큐브 아트센터의 대표로 일하며 문화사업을 힘쓰고 있다. 평범한 세러리맨으로 시작해 신문사의 편집국장, 아트센터의 대표 등 조직 내 최고의 자리에 오르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그가 이제 45년간의 치열한 직장 생활을 통해 깨달은 삶의 교훈을 청년들에게 전하려 한다 하고 이렇게 저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80일간의 인생 수업에 이 책은 보면은 이렇게 하루부터 80일간 쭉 제목을 달고 있는데, 파트 1은 나를 움직이는 힘을 깨우다. 파트 2는 나를 키우는 나. 파트 3는 사회에서 내 자리 만들기. 파트 4 이웃을 위한 한쪽 손. 파트 5 집에서 배우는 인생. 파트 6 미래를 위한 걸음. 이렇게 목차를 정하고 있고, 들어가며 하는 말씀은 80가지 반성이란 내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나의 결함은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술자리에서 매번 나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월급제 생활을 45년이나 순항해온 비결을 묻는다. 무엇이 김민홍의 경쟁력인가? 이런 질문을 안주 삼아 술잔을 그어오른다. 대개 행운, 사람들과의 대화, 친화력 같은 걸 답으로 내밀지만 확실하게 정답을 잡아내지는 못한다. 사실 그들은 답을 안다. 그저 알면서도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꼭 집어 표현하지 못할 뿐이다. 정답은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이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 덕분이다. 가정, 사회, 공동체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다. 그 사랑은 식지 않았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랑을 씨앗으로 내 열정이 생겨났고 그 덕에 오늘도 나는 출근길에 나선다. 이렇게 들어가며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80가지 후회를 이제 갓 사회에 들어선 청년들에게 전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첫째 파트 1 나를 움직이는 힘을 깨우다. 나를 움직이는 힘을 깨우다에서는 첫째 선택입니다. 죽음과 탄생 사이. 첫째 날은 선택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선택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선택은 성격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선택은 도덕성에 대한 것이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비도덕적인 길로 갈 것인가라는 선택이다. 비도덕적인 길을 못 가는 길이 아니라 가서는 안 되기에 포기해야 하는 길이다 하고 있고, 두 번째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사이의 선택이다. 이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명예를 따지는 길이다. 좁은 길은 어렵고 넓은 길은 쉽다. 이 경우 넓은 길을 하든 좁은 길을 선택하든 결코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 선택한 길이 좁고 협하더라도 거기엔 의로움과 명예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셋째는 자의와 타의 사이의 선택이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인가, 상황에 이끌려 갈 것인가. 만약 원래 생각했던 길을 포기하고 타인의 의도에 따라 등 떠밀려 선택을 한다면 비록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이루더라도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소설가 박완서는 산문집에서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이때 가치가 더 높은 쪽을 넷째는 가치의 선택이다. 상대적으로 어느 길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때 가치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한다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 미국의 국민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은 이 선택에 대해 얘기한다.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기에 여행자의 마음으로 한참을 서서 덤불숲으로 굽어드는 한쪽 길을 끝 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갈래의 길이 숲속으로 나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 선택이 내 운명을 바꿔 놓았다고. 신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그와 함께 책임도 강하게 묻는다. 지혜로운 선택은 행복한 삶이 다르지만 어리석은 선택은 항상 불행을 동반한다.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삶이 꼬이고 힘들어지기도 한다. 그 또한 자신의 책임이다. 선택의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 책임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다. 선택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날 변화. 개구리는 냄비에서 나올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픈 개구리와 같은 삶을 산다. 인간은 변화와 혁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익숙한 방식에 의존하며 그 생활을 지속하려는 습성을 가졌다. 학자들은 이를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시도했다가 되레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걱정과 두려움에 항상 유지를 고사한다. 변화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르기에 꿈과 이상을 접어두고 낯선 세계나 영역으로 발을 내딛지 않는다. 인간은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인간의 숙명이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하루도 쉬지 않고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계절의 무쌍한 변화를 비롯해서 정치, 사회, 문화도 변하고 심지어 도덕률마저도 변한다. 인생은 단 한순간도 머무는 법이 없이 매일 바뀐다. 우리는 늘 조금 새롭고 또 조금 낯선 얼굴로 바뀌는 삶을 맞이한다. 그 변화라는 테두리 속에 우리는 삶이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항상 변화를 맞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이 3 도전입니다. 사냥개는 안심하고 있을 때 죽었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서는 대개 사람들은 긴장의 끝에 어떤 뜻을 이루고 나면은 해이해진다. 사치의 유혹을 받고 긴장해서 오는 피로감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를 성공의 함정이라 부르는데 거의 모두가 이 함정에 빠진다. 문종은 이 성공의 함정에 빠졌다. 구천이 범녀에게 제의한 황금과 권력은 달콤하다. 거기엔 안일함과 방종, 호의호식이 따라오지만 비전은 없었다. 데이 4
응전, 도전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하는 제목입니다. 현재 이 지구촌을 이끄는 도시는 미국 뉴욕의 맨하튼이다. 맨하튼에서도 월가는 세계에 돈이 몰려드는 곳이다.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 주인공 가족이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막을 내린다. 여기에 이게 맨하튼 얘기 나온 거면 맨하튼이 유대인이 미국에 이주할 때 가장 거기 살기 힘든 곳이 맨하탄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주를 시켰는데 그게 지금 세계의 말하면 월가가 되었다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널드 조세프 토인비는 그에 져서 역사의 연구에서 도전에 대응하는 이 적응력을 응전이라 했다. 환경의 도전에 굴복한 문명은 멸망했고 응전에서 환경을 굴복한 문명은 중국과 이집트처럼 찬란한 곳을 피웠다. 자연 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의 발전이 뒤처지거나 사회가 멸망했지만 반대로 척박하고 가혹한 환경은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 5 역경. 청어는 살았고 도도새는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놀드 조세프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을 설명하며 청어 이야기를 예로 자주 들었다. 청어는 베링해나 북해에서 주로 잡힌다. 그런데 청어는 수조에 넣어 배에 싣고 런던까지 가는 도중에 대부분 죽어버린다. 하지만 메기를 수조에 넣은 말하면은 거기서는 청어는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청어와는 반대로 도도새는 생존 경쟁에서 졌다. 이 새는 인도양의 작은 섬 모리셔스에 살았는데 섬에는 먹거리가 넘쳤고 천적도 없어서 날마다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선원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섬에 어떻게 보면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는 새가 도도새였다고 하는 것. 다 이런 낚시꾼들한테 먹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생은 도전과 응전이다. 어떠한 어려운 도전에도 반드시 응전의 길이 있으며 어떠한 불행의 배후에도 반드시 행운으로 돌릴 일면이 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성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데이6 실패. 에디슨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 에디슨은 그 많은 실험을 했지만 실패를 한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는 한 번도 700번이나 실패했는 건데 에디슨은 나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 다만 700가지의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을 뿐이다. 에디슨은 실패가 아닌 새로운 발견이나 하나의 학습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에디슨은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믿음의 길이다. 축복으로 여기고 학습 수단으로 삼았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숱한 실패가 기록되어 있다. 만약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그가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언이 될 것이다. 데이 7 약점. 언더독은 리딩 독이 되고 싶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 나온 얘기가 초등학교 운동회에 달리기 경주나 마라톤에서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박수가 주어진다. 시베리아 서론에서 설매를 달릴 때 가장 앞으로 나서는 개를 리딩독이라고 한다. 리딩독은 무리에서 가장 힘이 세며 용맹하고 지혜롭다. 영어에서는 상대적인 약자를 언더독이라고 부른다. 투긴에서 아래쪽에 깔린 개라는 뜻이다. 그런 약자에게 더 힘찬 박수를 보내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심정은 언더독 효과라고 한다. 데이 A 열정. 간절히 원하고 무모하게 도전하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 보면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은 열정의 교과서로 불린다. 그는 말하면 그 연설은 암 투병 중에 진행했던 아이패드 2 기자회견과 함께 그의 가장 열정적인 장면으로 꼽니다. 그는
그때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입양됐고 대학마저 중퇴한 자신의 과거를 극복한 동력은 열정임을 강조하며 열정을 따르라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져 감동을 주었다. 이거 워낙 유명하니까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시기 바라고. 이 연설의 키워드는 이렇다. 실패를 넘어서라.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를 추구하라.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라. 간절히 원해라. 열정이 절실하게 묻어나는 그런 말들입니다. 데이 9 노력. 그는 봉다리 언덕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라토너 중에서 봉다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늘 이봉주를 얘기합니다. 이봉주 앞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그 앞에 1등을 하는 말하면 나오는 얘기인데 이때 황영조가 있습니다. 황영조는 타고난 어떤 신체 조건이나 모든 것이 마라톤에 적합했고 이봉주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런 형편입니다. 마라톤을 되기 위해서는 신체 중에서도 특히 하체 결함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봉주는 평발에다 왼발이 오른발보다 작았다. 겨우 5mm 차이 나는 짝발이었지만 운동선수에게는 큰 약점이다. 특히 마라토너한테는 치명적이다. 동아일보 기자는 이봉주를 이 선천적인 신체 결함과 싸워 극복한 사람으로 기억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 10 과정.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나는 울지 말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우리 울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정을 열심히 하는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 결과에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 울지 말자.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면서 벤치로 향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클라이맥스다. 감독은 선수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에 만족하고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말자고 했다. 이 영화는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결승전에서 국가대표팀이 은메달을 딴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데이 11 인고. 강철 나비의 시간. 인고 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연습벌레라고 안다. 사진 속 그녀의 발을 기억해 해서다. 이거 누구냐면 발레리나 강수진을 이야기한 겁니다. 발레리나는 40살을 넘으면 대부분 현역을 떠난다. 강수진은 이제 곧 50줄에 들어선다. 그녀는 아직 무대 위에서 존재한다. 펄펄 난다. 무대를 꽉 채운 열정의 화신이다. 그녀는 무대 위에 강철나비라고 불렀다. 데이 12 의지. 그 작가의 안부를 묻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지. 여기 나온 얘기는 안부가 더 궁금해진 것은 그의 심재암과 싸웠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였다. 손발톱이 빠지고 하루에도 생수 수십 병을 마셔야 하는 병이다. 그런데도 그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이 사람은 병이 아니라 병 때문에 명 때문에 죽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이게 여기는 나오는 게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의 몸은 고통스러워서나 열정은 전에 없이 불타올라기에 최인호 작가 얘기입니다. 최인호 작가는 이 작품을 쓴 기간을 고통의 축제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작품을 쓰기 위해서 그 암 투명을 하면서 쓸 수 있다는 게 매우 놀라운 일인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야말로 최은호 작가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암 투병하면서도 마지막 작품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몰입입니다.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냥꾼들은 짐승을 쫓을 때 절대 산을 쳐다보지 않는다.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사냥감만 겨냥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고를 원한다면 열심히를 넘어서 미쳐야 한다. 최강희 축구 감독이 목표와 꿈 그리고 노력이라는 주제에 특강에서 그렇게 말했다. 특강은 그의 좌절과 성공 그리고 굴곡졌던 인생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사명.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 사명. IT 기업인 판테온의 공동 창업주의자 CEO인 제크의 로젠이 포춘에 이런 걸 썼다. 제크리 로젠이 이런 걸 썼다고 한다. 용병들은 그들을 위해 주로 돈을 위해 일한다. 사명을 지닌 자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나를 키우는 나. 여기서 먼저 균형입니다. 외눈의 마음이라는 제목인데 균형이 중요하다. 신은 인간을 만들 때 두 개의 눈을 주었다. 미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사물을 볼 때 원근을 구분하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또 있다. 타인의 마음을 보라는 것이다.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균형 감각을 가지라는 염원에서 인간에게 두 눈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절제. 침을 닦아내지 않는다는 거. 절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절제는 무언가가 선을 넘지 않게 조절하는 일이며 자제는 스스로 다스려 자신을 이기는 행위이다. 절제는 만족의 어머니다. 절제는 금지가 아니라 욕망의 중용이다.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 행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제는 마치 밥을 먹는 행위와 같다. 더 먹고 싶더라도 건강을 위해 숟가락을 내리는 것이다. 욕심을 참는 게 오히려 삶의 풍성함을 주는 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실. 어디에서나 통하는 화폐 성실입니다. 어디서나 통하는 것이 성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동서양 모두 성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중국인은 성실은 어디서나 통하는 화폐라면서 돈보다 우선시했다. 영국인들도 그랬다. 성실한 마음은 하늘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다. 또 성실이란 조개 안에 생기는 진주라고 얘기했다. 둔한 말이 열수레를 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록 재주 없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교훈이 담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약. 해진 구두가 잘라버린 구두 제목입니다.